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탐구시간. 알고 계셨어요? 가축질병을 막아내서 가축들이 활짝 웃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탁의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바로 대한민국 축산업을 책임지는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입니다.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는 1개의 본부와 본부 소속의 9개의 도본부를 두고 41개의 사무소와 3개의 검역사무소를 구성하여 약 1,300명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빈틈없이 축산업의 청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럼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의 주요 사업을 알아볼까요? 가축방역 사업, 농가소득은 업, 질병은 다음. 가축 방역 사업은 바로 소, 닭, 돼지, 오리 같은 가축들의 질병을 조기에 검색하고 방역 실태 점검, 전화 예찰 등을 통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요 질병 시료 채취 및 가축 방역사가 농가에 방문하여 농장 방역 실태 점검과 함께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홍보,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질병 신고에서 판정 기간까지 현장에 출동하여 통제와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국 예찰센터에서 정기적인 전화 예찰도 실시하여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도 해나갑니다. 축산물 위생. 사육, 도축, 가공 등으로 구분되는 육류가 소비자에게 소비되는 과정, 특히 가축이 육류가 되는 최초 단계인 도축 과정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기에 도축 검사원을 통해 내장, 지육 및 각종 림프절의 이상 등을 검사하여 부적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안전하게 차단해주죠. 수입 식용 축산물 검역 검사. 해외 여러 나라의 축산물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 수입 식용 축산물에 대한 관리 수의사의 검역, 검사 기능 강화로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인수 공통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위해 축산물을 사전 차단하게 됩니다. 축산농가 교육 홍보. 함께 높여가는 축산업 지식.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교육을 실시하여 소독 및 방제 활동의 전문성이 대폭 향상시키고 양축농가 순회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시켜가고 있답니다. 농장정보 현행화. 이젠 관리 대응도 스마트하게. 축산농장 DB를 체계적으로 소집 관리하여 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기반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예찰과 전문적인 위생관리로 축산물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K가축방역의 모든 것.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인해 오늘도 대한민국 가축과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 정책 방향 교육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민정 사무관입니다. 오늘 교육은 축산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축산업 현황에 맞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축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축산업 현황입니다. 그간 FTA 체결 같은 수입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생산액이나 축산농가 소득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축산업 생산액은 25조 원을 넘었고 이는 전체 농림업 생산액 중에 42%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축산업의 성장은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축산물 소비 확대, 그리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농가들의 품질 향상 노력이나 가축 개량, 이력제 등과 같은 정책 지원의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 소득과 더불어 육류 소비량 또한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의 경우 2010년에는 40kg 수준이었는데 23년도에는 60.5kg까지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축산업이 성장하면서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사료용으로 쓰이는 곡물 수입량, 그리고 배합 및 조사료 생산량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주 수가 증가하면서 가축 분뇨 발생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생산비의 경우에 23년에는 한우, 유구를 제외하고는 사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축종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축산업의 현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이 현재 당면한 과제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국내 소비를 위해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며 품질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제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의 가격 급등락, 그리고 사료 가격의 급등에 대응하여서 축산물의 수급과 그리고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축 분뇨, 탄소 중립, 가축 질병, 동물 복지와 같이 축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적 측면에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축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 추세를 반영해서 축종별로 생산 그리고 공급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에 수입 시장이 개방되면서 자급률이 하락하고 주기적인 수급 불안정성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비용, 장기 생산 구조로 인해서 생산비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저등급 한우 숙성이나 수출 활성화 같이 신소비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 사료 구매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경영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낙농의 경우에 CU 소비가 감소하거나 육아공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의 소비 구조 전환 형태를 띠고 있고, 흰우유 중심으로 고비유 생산 구조가 지속되면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는 측면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국내 원유 생산은 감소했지만 수입이 증가하면서 자급률 하락 측면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유 생산액 절감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개편하거나 저지종 축군을 조성하고 그리고 용도별로 차등 가격제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돈의 경우 ASF와 같이 질병이 발생하고 악취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 및 자급률 저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비 부담은 크지만 아직까지 주요 양돈 선진국에 비해서 생산량은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축산물 소비 증가로 인해 과다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공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불량한 축산물이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ICT를 접목해 사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할당 관세나 원료 구매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해결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양계의 경우 현재 대형 업체 주도로 계열화 방식으로 사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AI 등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정성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가는 수치 가격을 고시하고 싶으나 상인은 유통 가격을 고려해서 다른 가격을 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적 거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자와 농가 간 공정 계약을 유도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계량 공판장이나 온라인 도매 시장의 가격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양계업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 스마트팜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2세대 이상 스마트 축산 보급률을 27년도까지 20% 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축종별로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그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 스마트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우수 농가를 발굴하고 그 사례를 확산하며 관련하여 교육 실습장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축산 R&D를 확대하고 전문 컨설턴트 양성 체계도 마련하며 K 스마트 축산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안정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합리적 경영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서 관측 정보의 공급 요소 외에 수요 요소를 신규로 제공하거나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축산물 수급 관측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고 개발을 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수급 예측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조절 매뉴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농가와 유관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상호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수급 단계별로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급 관련 체계적 대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매가, 소매가 연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도매 가격 기반으로 하나로마트 권장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다른 대형마트의 소매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지육 위주로 경매 거래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을 부분육 위주로 온라인 거래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유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직거래 및 가격 비교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측면입니다. 현재와 같이 사료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자가배합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를 더욱더 확대하고 정부 양곡을 사료 용도로 지원을 하며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료 수급과 관련해서는 동학예 등 논을 활용해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며 인공 건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 조사료의 무관세 도입원을 확대하거나 거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조사료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부분입니다. 가축 분뇨와 악취 문제는 축산업과 연계된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서 가축 분뇨의 경우 바이오차 이용 기반을 마련하거나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발전소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축 분뇨 활용을 보다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축산 악취의 경우 지역 단위로 축산환경 관리 체계를 만들고 전문가와 민간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AI 액비 순환 시스템 실증을 통한 스마트 환경 모델을 구축하고 축사 유형이나 처리 방법별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축산 악취 저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감축 활동 또한 중요합니다. 저메탄 사료 및 질소 저감 사료 생산하고 보급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제품을 출시하여 실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소 저감 사료 생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이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저탄소 사양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축종을 젖소와 돼지 등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활용하는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인증을 하는 농가에게 또 지원을 하는 등의 자발적 영농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탄소 감축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복지를 고려한 축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축산 농장 동물 복지를 위해서 산란계 케이지 사용 면적을 기존의 0.05에서 0.075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고 또한 축산단체, 동물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서
임신돈 스톨 사육 제한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적정 사육 면적 및 동물들이 마시는 음용수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적정 사육을 통해서 가축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축산 정책 방향 교육이 농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양돈 분야 교육을 맡은 한별팜텍 박성원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양돈 사례와 국내 축사 관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국내 주요 양돈 조합 농가들의 그 번식 성적을 나타낸 겁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국내 종돈이 어느 정도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께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하고 왼쪽을 둘 다 보시면은 이제 다산성이라고 얘기하는 종돈이 총산 16두 정도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대부분 15두 미만의 총산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를 했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시면은 PSY인데요. 왼쪽에 있는 농가를 보시면 PSY가 약 30도 넘어가는 농장들 개수로 한 6개 정도 내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농가들을 보시면은 PSY가 약 30도 넘는 집들만 했을 때 한 13개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 평균이 PSY 30도를 넘게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돈이 초다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가? 저는 일반적으로는 초다산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절반 이상, 평균 이상이 PSY가 30도를 넘어섰을 때를 초다산성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그 덴마크의 그 번식 성적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크셔하고 요크셔 순종을 교배했을 때, 그 다음에 랜드레이스하고 랜드레이스 순종 교배했을 때, 그 다음에 F1을 만들었을 때도 나머지 뒤에 두 경우는, 그래서 상위 10% 성적을 보시면은 생존 산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요크셔 순종의 경우에는 15.56두나 이제 총산이 나오죠. 방금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산이 15두 나오는 것도 드물었는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는 19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F1, YL이나 LY 같은 경우는 20.53두 또는 21.11두, 그러니까는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총산에서만 약 5두 정도 차이가 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덴마크 정도의 최근 성적을 보면은 복당 이유두수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5.23두가 복당 이유를 하고요. 상위 10% 같은 경우는 16.53두 정도를 이유시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PSY는 상위 10% 같은 경우는 약 PSY 40.17두 정도를 달성하고 있고, 앞에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되지만은 지금 전체 평균 PSY가 35.37도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지금 우리나라 성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PSY가 22두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MSY 기준으로는 18.3두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약 20두가 넘는 PSY 격차가 나기 시작한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량 정책을 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국내에서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농가 16개 정도의 성적을 저희가 매년 2월 달에 집계를 해가지고 나타내는 표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눈여겨보실 점은 국내에서 MSY가 약 18.3두 정도 내외를 했는데, 보시면 지금 덴마크 정도를 사용하는 집들이 대부분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MSY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개 농가가 MSY 30.4두 정도 내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한 29도, 30도를 하는 집들이 약 5집 정도가 국내에서 MSY를 약 30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하나 더 눈여겨보실 점은 뭐냐면 모던 교체율입니다. 여러분 농장의 모던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짐작은 할 수 없지만 국내의 종돈 이동 등록 관련된 현황을 봤을 때 약 20% 정도 매년 모돈을 교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상위권 모던 교체율이 50%를 넘어서 60% 정도까지도 대부분 농장들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나은 번식 성적이나 더 나은 판매, 더 나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실질적으로는 모든 교체율을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어떤 정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걸 방증해 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은 후보돈을 외부에서 계속 사오고 있고 후보돈을 사와야 되다 보니까 갱신을 많이 못하고 그래서 후보돈 가격도 비싸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많은 농가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상호 역교배, 한국말로는 상호 역교배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지그재그 교배라고 합니다. 덴마크나 이런 특정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역교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모돈으로 사용하시는 F1,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죠. 요크셔하고 랜드레이스 또는 랜드레이스하고 요크셔하고 교배되어 있는 품종에 순종 웅돈 정액을 넣어주는 것을 상호 역교배라고 합니다. 근데 왜 복잡하게 요크셔를 한번 넣었다가 랜드레이스를 한번 넣었다가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근친 교배를 좀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후보돈이 부족한 시기로 예상되는 시점이죠. 매년 5월 달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올해 한 3, 4월 정도부터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교배를 해놓으면 후보돈을 선발해야 되는 시점에 F2, F3를 선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산자수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교배하는 웅돈이 듀록이 아니고 요크셔나 랜드레이스로 교배를 하시면은 산자수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실 후보돈을 충분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호 역교배로 했을 때 1년간 또는 단년간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비용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내 종돈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돈을 구입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돈가가 4,500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체 생산했을 때 한 모돈 2당 5마리를 연간 선발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00도 모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간 모돈 갱신율을 아까 앞에서 봤던 농장들처럼 50%를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두수는 약 100두 정도의 후보돈이 필요할 겁니다. 모돈을 교체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때 F1 가격을 한 65만 원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그냥 100두가 내가 가져와야 되고 65만 원씩이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후보돈 비용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이 약 6,5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웅돈을 구입하시거나 정액을 구입하시게 되면 그 비용은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종돈장이나 아니면 AR센터에 지불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년 약 6,500만 원 정도의 비용 그리고 정액 비용하고 이런 걸 추가적으로 지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호 역교배 또는 지그재그 교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체 후보돈을 생산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100두 기준으로 했을 때 5마리 정도를 이제 내가 모돈 한 마리당 뽑아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실제로는 여러분들 전체 돈군인 200마리 중에 10%인 약 20마리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돈을 생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그러면 수입 종돈, F1 종돈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24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 비싸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20마리밖에 수입을 안 해요.
그리고 순종 웅동 같은 경우를 아까 한 요크 한 마리, 뭐 랜드 한 마리 정도 해가지고 650만 원씩 하니까 그런 거를 한 3마리 정도 수입하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F1 한 마리를 수입하면은 한 240만 원인데 20마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농장 교체하려면 그러면 한 4,8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순종 웅돈 3마리를 수입을 하면은 한 마리 65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950만 원 정도. 그래서 단발적으로 한 6,7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내가 정돈을 사는 6,500만 원 대비로 했을 때 한 번만 수입을 하면 돼요. 그럼 한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나서는 한 2년에 한 번씩 웅돈 3마리 정도씩만 수입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F1 20마리 가지고 온 거에다가 웅돈 3마리 가지고 온 거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교배를 시키면 그렇게 되면 가격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럼 2년 동안은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정돈 비용에 대해서 지출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1년에 약 6,500만 원 정도 들어가던 정돈 구입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뭐 한 번 처음에만 20마리 수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폐쇄 동굴을 유지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질병적인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정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보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해외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질병이 컨트롤 되고 있는지 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농장 앞에, 이제 덴마크 농장 앞에 어느 농장이나 가면 붙어 있는 이 농장의 그 질병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뭐 질병 상황이 없는 농장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질병 이렇게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출하하실 때 이렇게 인목 찍어서 내보는 그 농장 식별 번호가 똑같이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려놓긴 했는데, 공개되어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농장 식별 번호 6자리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농장의 지금까지 질병 역사, 질병의 히스토리가 쫙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질병에 계속 감염되고 계속 문제가 있었던 정돈장에서 정돈을 구입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깨끗한 농장에서 정돈을 수입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깨끗한 농장에서 수입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돈장에 이런 질병 상태에 관련된 정보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투명성이 제고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운에 맡기는 방역이라고 했는데요. 왼쪽은 헤파 필터라는 걸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농장으로 들어오는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이런 거를 95%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저 필터를 거쳐서 농장 안으로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를 정돈장들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소독하기 위해서 UVC 타입이라는 소독 장치인데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하고 세균을 없앨 수 있는 거, 사멸시킬 수 있는 등을 모든 공기가 들어오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농장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농장 밀도도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덴마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냥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오늘도 무사히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방식으로 정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정돈장에다 더 요구를 해주셔야 우리나라 정돈장들도 조금 더 안전하게 정돈을 생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돈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돈을 공급하는 공급 차량이에요. 그 공급 차량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UVC 타입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다 필터링해서 얘네들이 숨쉬는 공기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UVC 타입 같은 경우는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노출됐을 때 DNA가 깨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세균 바이러스가 불활화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농장으로 돼지를 깨끗한 정돈장에서 씻고 오다가 예를 들어서 거점 소독소에 가서 소독한다고 비육돈
이런 돼지 저런 돼지 다 만나고 이런 일도 벌어졌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여러분 농장이 뭐 종돈차 한 차 전체를 다 산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부 종돈만 사는 경우, 여러 집을 들렀다가 여러분 농장으로 그 종돈차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종돈은 과연 공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 종돈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차에도 들어오는 공기를 소독해서 들어올 수 있는 UVC 이런 걸로 해서 다 필터링해서 들어오게 해서 배송 과정 중에 오염 자체도 막는 이런 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돈장들도 이런 걸 해달라고 농가들이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전기요금 관련된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농업용 전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기존에 내가 쓰던 가격보다 한 70% 더 낸다 정도는 여러분들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전기요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야 지금 현재 우리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이나 뭐 이런 걸 더 쓸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에너지 절감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유럽을 대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 전기 가격이, 전기 요금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 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렸죠. 잘 보시면 지금보다 약 15.3% 추가 상승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냐, 너 유언비어 퍼뜨리는 거 아니냐 하실까봐 사이트 하나 적어드렸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한전에서 이미 고시한 가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하고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현재 가격이 이미 70% 오른 거에서 다시 15.3% 오르는 걸 2025년도에 그 가격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정비로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에어컨 대비로 쿨링 패드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 증빙 자료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인데요, 같은 농장 사장님 댁이에요. 근데 농장을 옆에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은 사육두수로 마침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한쪽은 옛날에 지은 거, 기존의 돈사는 에어컨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돈사는 쿨링 패드를 설치를 하셨어요. 물론 사람이 들어갔을 때 습도가 조금 더 낮은 건 에어컨 쪽이 낮아요. 그래서 쾌적은 합니다. 근데 출하율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전기요금 한번 보실래요? 맨 밑에 제가 해놨는데 맨 밑에 가격이요, 전기요금 가격만 7.3배 차이가 납니다. 앞에는 뭐 한 몇천만 원 단위인데 뒤에는 몇백만 원 단위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순수익, 돼지를 팔아서 뭐 7만 원이 남는다 했을 때 이 가격 차이가 우리가 팔았을 때 몇 대 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요금으로 내는 것만큼을 더 팔아야 내 농장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농장 그러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 분만사는 아닙니다. 분만사는 에어컨 필요해요. 근데 두수가 몇 마리 안 돼요. 임신사, 비육사는 여러분도 쿨링 패드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올해도 경험하셨지만 점점 더 더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금과 비슷한 두수를 출하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기를 왜 하냐 하면은 그 가운데 제가 적힌 거죠.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열하고 습기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먼지나 냄새, 그 다음에 뭐 공기 중에 있는 유기체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을 해서 돼지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환기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돈사 들어가 보면 어떻죠? 보통은 덥고 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배관 같은데 이제 바이오 필름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필름이 다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아니면은 덥고 습한데 돼지는 상태가 안 좋아져서 한쪽 구석에 막 다 젖은 상태로 막 저렇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환기 목적에 맞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농장 건물을 개보수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환기량을 명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적절한 그 환기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선진국하고 저희가 속해 있는 그 한별팜텍이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환기의 그 추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점점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켜서 내가 운영하는 우리 돼지 농장을 부업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환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공기가 적절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료를 내가 신경 안 쓰고 줄 수 있을까? 이런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인건비가 비싼 유럽에서는 이미 자동화하고 양돈을 부업처럼 하기 시작하는 농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비육 농장의 경우에는 사람이 일주일에 2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내가 입식할 때 한번, 출하하기 전에 선별 작업할 때 해서 2번 들어가고, 아예 문고리 잠그고 아예 사람 안 들어가는 그런 무인 비육사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과거처럼 인건비가 싸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최저임금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 농장들도. 근데 그게 더 빨리 온 게 사실은 유럽, 미국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은 투자로 해서 빠르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내가 새로 지었거나 아니면 개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5년에서 10년 안에 내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른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만약에 농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매매해야 됐을 때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덥고 습한 돈사는 기본적으로 돈사 건물 안에 있는 내부 기자재가 다 부식하게 됩니다. 습하고 가스하고 덥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습기도 덜하고 가스도 농장 안에, 돈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식이나 그런 부분에 훨씬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사 수명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돈사의 가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쇳바람이 들어가요. 이렇게 옆으로 입기구에서 밑으로 막 바람이 들어가고 있으면 과연 저 바람은 누구한테 갈까요? 돼지한테 가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이죠. 냉기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저렇게 공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공기가, 겨울철에 저 차가운 공기가 돼지한테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기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환기가 되고 안전하게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안전하게 돼지한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환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정확한 환기 계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농장의 일하는 데에 대한 편의성, 그 다음에 농장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내구성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덥고 추운 돈사는 무조건 질병 발생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덴마크 사진인데 설립연도 193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 돈사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농장들에 비해서 훨씬 내구성이 좋죠. 그 다음에 직원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아요. 종돈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지붕이, 천장이 나무로 돼 있어요. 근데 4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40년 넘은 농장인데 나무로 지어졌다? 그러면 아마 습하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막 다 뒤틀렸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되게 건조해 보이죠. 딱 봐도 되게 건조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목모보드라는 걸 사용하는데, 목모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무로 돼 있어요. 보시면은 깨끗해요. 4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나라에 있는 농장들하고 다르게 상당히 내구성이 좋은 모습. 그러니까 덥고 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스가 우리나라처럼 정체되지 않고 충분히 잘 빠져나간다는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유럽 농장하고 우리나라 농장들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환기에는 사실은 입기하고 배기, 내가 어떻게 공기를 넣고 어떻게 공기를 빼내느냐, 입기하고 배기의 균형이 중요한데 입기하고 배기의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위에 그림처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장은 어떤 형태냐? 배기는 조그매요. 배기는 조금밖에 안 해요. 왜? 겨울에 추우니까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입기는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공기가 밖에서 있는 신선한 공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은 돈사 온도는 특히 올해 여름에 그랬는데 돈사의 온도는 상당히 높고 습합니다. 근데 배기를 못해요. 왜? 겨울이 무서워서 우리가 배기팬을 충분히 달지 못했거든요. 아니면 팬 가격이 비싸서 충분히 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장들은 여름이고 한절기고 겨울이고 가보면 대부분 덥고 습합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유럽은 정확하게 입기량, 배기량을 계산해서 설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최악은 뭐냐면 입기는 되게 조그마고요. 배기가 남아도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플라스틱 병 구멍 많이 뚫어놓고 한쪽으로 쭉 빨아들여 보세요. 어떻게 돼요? 쭉 찌그러들죠.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로 치면 슬러리 밑에 있는 가스를 돈사에서 빨아 올리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사 안에 가스가 꽉 차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경우긴 하고 보통은 가운데 있는 형태로 해서 배기 조금에 입기가 많이 되는 경우, 아니면 뭐 둘 다 부족한 밑에 있는 경우가 많고 입기하고 배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거 이제 굴뚝팬이죠. 굴뚝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보통 여름철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팬이 강하게 돌기 때문인데 겨울철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 1번인데요. 보시면은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그 굴뚝으로 배기하는 게 마치 빨대처럼 돼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를, 따뜻한 공기를 싹 빨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밖에서 공기는 들어오니까 차가운 공기만 돈사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팬을 굴뚝 팬을 막 막으시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돌아가는 팬으로 3번, 4번 그림인데 그걸 통로로 돼서 빨대로, 왜 우리 이렇게 공기 부르륵 불어넣는 것처럼 부르륵 찬 공기가 꽂아져서 내립니다. 냉기처럼 폭포가 돼서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찬 공기가 슬러리 밑으로 들어가서 슬러리 밑에 있는 가스를 달고 올라와요. 그렇게 돼서 돈사에 가스가 꽉 찹니다. 저속으로 환기되는 겨울철에 여러분 농장에 폐사가 많다면 우리 농장 이런 경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농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굴뚝 배기보다는 벽면 배기가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닭 전염성 기관지염 강의를 맡은 CTC백 김준영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피해가 심한 닭 전염성 기관지염 IB에 대한 설명과 최근 국내외 발생 상황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속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다양한 동물종에서 감염이 보고되고 있으며 생태학적으로 많은 숙주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소, 돼지 등 포유류뿐만 아니라 여러 조류들까지 감염시키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주요 병변으로는 호흡기, 위장관, 중추신경계 등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모식도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골프채 모양으로 이제 형성이 된 요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게 이제 겉표면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게 왕관 형태를 띄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가지 속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코비드19
메르스, 사스 등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인체와 포유류에 감염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할 닭 전염성 기관지염 IB는 감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면서 조류에만 감염을 일으킵니다. IB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는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모든 일령의 닭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시 생산성의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제3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감염 시에 대장균 등으로 인한 2차 세균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IB가 주로 증식하는 기관은 호흡기, 그리고 신장, 산란기계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공기 전파가 가능해서 매우 전파력이 빠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 중에 표면 단백질인 스파이크 프로테인, 그 중에서도 S1 단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1 단백질은 바이러스 표면에 돌출된 상태로 분포하는 단백질로서 숙주세포에 부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단백질입니다. S1 단백질에서 항체가 결합할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중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원 결정기로 작용하게 되고요. 따라서 IB 혈청형을 분류하는 데도 이 S1 단백질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S1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상에는 변이가 잦은 부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이제 IB의 항원성이 다양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이 항원성이 서로 다르면 교차 반응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IB가 감염된 뒤 몇 주 뒤에 비슷한 항원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왔다면 그 농장 닭들은 이미 항체가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항원성이 다른 바이러스가 그 농장에 들어온다면 항체가 방어를 하지 못함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라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 그리고 빈번한 유전자 재조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짧은 세대 동안 복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돌연변이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2개 이상의 균주에 감염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끼리 유전자 재조합이 발생해서 전파력과 병원성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재조합으로 인한 특징에 따라서 지역 간에 유행하는 주와 신규 유입주가 이제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새로운 변종들이 계속 생성되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백신 등 어떤 방어 전략을 사용을 하더라도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B의 특징 중에 하나인 짧은 잠복기와 높은 전파력인데요. IB는 잠복기가 균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8시간에서 36시간 정도로 매우 짧고 전파력이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에는 1에서 3일 내에 도달하고 혈류에는 3에서 5일에 도달하고 수란관 및 신장에는 5에서 11일 정도에 도달을 해서 증식을 하게 되고요. 몸 간의 전파는 1에서 3일 내에 발생합니다. 다른 기타 호흡기성 바이러스와 비교를 하였을 때 이 IB는 굉장히 전파력이 빠른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IB가 닭에 감염되면 먼저 조류의 면역기관인 하데리안 글랜드라는 데서 복제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균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장기로 이동하면서 임상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모든 서브타입의 IB는 공통적으로 호흡기 증상, 임상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호흡기 증상은 이제 기침, 콧물, 재치기 등으로 관찰되고, 본 사진과 같이 기도 내 충혈 또는 점액성 물질의 분비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유발되게 됩니다. 또한 호흡기 질병의 공통소견인 안화부종 그리고 눈물 분비 과다 등이 관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관 내에는 선모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이 선모는 세포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털로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 기관 내로 들어왔을 때 또는 기관에 어떤 점액이 생겼을 때 이거를 물리적으로 배출되도록 계속 물결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IB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기관 내 선모가 파괴되게 되고요. 선모가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 기관 내부에 염증성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되고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쉬는 개구호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호흡음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IB의 호흡기 내 증식은 호흡기성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 기전을 약화시켜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을 촉발시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관 내 선모가 파괴되게 되면 외부로부터 쉽게 세균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IB에 대한 세균 감염이 유발될 경우에는 폐사율이 단독 감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IB에 대한 피해가 증폭됩니다. IB에 감염 후에는 2차 감염되는 주 세균은 대장균과 마이코플라즈마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호흡기성 세균에 의한 감염이 가능합니다. 2차 세균 감염의 경우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심외막염, 복막염, 기낭염들이 관찰되게 되고 간포막이 형성되는 부검소견도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형 IB의 경우에는 신장의 병변을 유발합니다. 신장형 IB에 감염될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회복된 뒤에도 침울, 깃털이 거칠어지고 설사, 음수량이 증가하거나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의 임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부검 시 신장 및 요관에 요산이 침착되고 신장이 종대되는 특징적인 부검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신장에 데미지가 있을 때는 증체율 저하 또는 설사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닭의 신장의 경우에는 아주 붉고 선명한 자줏빛 색깔의 신장이 닭의 골격 안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장에 데미지를 입게 되면 신장이 팽팽하게 종대가 돼서 골격 바깥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닭에서도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요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장기 내로 침착이 되게 됩니다. IB는 산란장기에 증식하여 산란율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IB의 산란율 저하는 감염 시기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4주령 이전의 IB가 감염이 될 경우에는 산란장기에 영구적인 손상이 유발되어 성계가 되어도 외형상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산란을 하지 못하는 무산란계가 발생해서 산란 피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4에서 12주령 사이 산란을 하지 않는 시기인 육성기에는 IB가 감염되면 일반적으로는 산란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기에 IB가 감염이 되면 실제로 산란율이 저하되는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산란율은 점차 회복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숙주의 면역 상태나 바이러스의 타입에 따라서 회복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란기에 IB가 감염이 되게 되면 산란율이 저하될 뿐 아니라 계란의 내외부의 난질, 즉 계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난질 저하는 난각이 없거나 혹은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계란이 정상 상태가 아닌 모습을 보이는 이상란과 난각 자체가 없는 무각란 등 발생이 되게 되고요. 내부의 난질 저하는 난백이 수양성으로 변하는 형태로 발생이 되는데요. 이는 계란을 깨어 보았을 때 정상란에 비교해서 난백이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사진은 IB에 감염되어 산란장기에 영향을 받은 병변 사진인데요. IB 같은 경우에는 닭의 수란관, 누두부, 그리고 팽대부를 포함한 여러 부위에 병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의 모습처럼 수란관에 낭종이 형성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알을 낳을 수는 없겠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계란이 정상적으로 닭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복각 내로 떨어져서 복막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IB는 변이가 빠르고 계속 변화하는 특징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전자형과 혈청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유행주와 재조합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신변종이 출현하며 토착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조합 과정에서 병원성과 전파력이 크게 변화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IB는 아주 큰 관점에서 분류하였을 때는 9개 정도의 유전자형으로 분리가 되고요. 현재까지 꾸준히 유행하는 균주도 있고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보고가 되었던 균주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유행하는 IB의 유전적 특징, 항원성, 병원성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IB는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IB 샘플에 대한 유전자형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국내에는 호흡기형 그리고 신장형이 혼재되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분리주의 70% 이상이 QX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는 과거에는 KM91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신장형 혈청형이 2000년대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가장 유행하는 균주였는데요. 중국으로부터 QX 혈청형이 유입됨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QX가 중국에서 전파가 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그리고 물품 등 국제적으로 이제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전염병이 국가 간의 경계를 상관없이 확산이 되게 되고요. IB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유입된 QX가 대표 사례고요. 다양한 바이러스가 중국 내부에서부터 변이를 일으킨 뒤에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X의 전파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전파가 시작되어서 동남아시아, 한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 전파되고 그 나라에 유행하고 있던 로컬 IB 균주들과 또 재조합이 일어나면서 토착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모식도는 국내 유행주의 변화를 나타낸 도식입니다. 1990년대에는 초기 유행하던 호흡기형, 혈청형인 B4 타입이 유행하였으나 이후 2000년대 초반 KM91이라는 새로운 변이형, 한국형 신장형이 국내 유행함에 따라서 새로운 백신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K2 백신이라는 백신이 개발되어 현재는 KM91 균주는 발생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국에서부터 QX 타입의 바이러스가 새로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가장 발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마킹해 둔 게 전부 QX 분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QX 타입을 또 잘 살펴보면 QX 분리주들 사이에도 유전자형이 구분이 되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2000년도 초반에 QX가 최초로 국내에 보고되었을 시기의 QX인 QX1, 그리고 주황색으로 엮이는 그룹의 QX2, 그리고 최근에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QX3 그리고 QX4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같은 QX 타입의 이름을 공유를 하지만 사실상 20년 동안 유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표를 첨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 중국으로부터 신규 QX형의 바이러스가 꾸준한 유입을 한 증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QX 내에서도 QX1, 2, 3, 4 4개가 각각 중국에서부터 대표적으로 유입되었는데요. 유입된 시기에도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발생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QX 타입은 QX3와 QX4고요. 특히 QX4의 경우에는 2018년, 즉 가장 최근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I형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IB가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백신을 접종을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균주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이 굉장히 까다로운 병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B의 예방 및 치료입니다. 먼저 양계산업에서 생산성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는 사양관리, 영양관리, 방역, 그리고 질병관리가 병행돼야 하는 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질병관리 부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IB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먼저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농장 내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염이 있었다면 어떤 감염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염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양계 쪽으로 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이 진척된 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IB 감염의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타민제나 생균제를 투여해서 개군의 면역력을 전체적으로 높여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B 감염 후에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 및 치료하자는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염 및 음수과다 등 임상 증상을 보이는 개체들은 전해질 투여를 통해서 탈수, 교정을 하면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산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IB는 환절기, 특히 환기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산의 환기량을 조절해서 호흡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인올아웃, 차단 방역, 소독을 강화해서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왔더라도 전파되는 것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후 대처보다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백신을 적절하게 접종을 해서 질병이 들어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후 백신의 종류, 어떤 백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역이란 우리 몸의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거나 혹은 병원체가 침입하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성 면역과 태어난 이후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얻어지는 후천성 면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중 백신을 통해 유도할 수 있는 것은 후천성 면역인데요. 이는 다시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세포성 면역은 T세포에 의해 유발됩니다. T세포는 해당 병원체를 항원으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병원체 침입이 있을 때 식세포 작용을 한다든지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방출을 해서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세포성 면역은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체액성 면역은 닭에서는 F낭이라는 곳에서 분화되는 B세포들이 항원을 인지한 뒤에 항체를 체액에 퍼뜨리는 방식으로 유발됩니다. 쉽게 말하면 백신을 맞게 되고 항체가 생겨나서 그 다음에 병원체에 침입이 있게 됐을 때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체액성 면역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할 때 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모두 유발을 할 수 있게 자극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신의 종류를 살펴보면 두 가지, 크게 난개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병원체를 가지고 이를 살아있는 상태로 약독화를 시킨 것을 생독 백신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이들을 포르말린이나 다른 처리를 통해 사멸시킨 뒤에 그 세포를 이용해서 생산한 것을 사독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는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목적에 따라 병용하면서 사용되어지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생독 백신은 대량 적용이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면역 중에서 세포성과 체액성 면역을 동시에 유발을 할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미 개체가 보유하고 있는 항체에 의해서 간섭을 받을 수가 있고 면역 지속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독 백신의 경우에는 개체별로 개별 주사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면역의 지속성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금에서 생독 백신과 사독 백신을 병용하여 쓰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독 백신은 세포성 면역 자극을 통한 초기 면역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생독 백신은 약독화를 시키는 데 걸리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백신 개발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속도를 백신이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좀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균주에 대해 그래도 최대한 광범위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백신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백신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M41 그리고 H120이라고 하는 균주로 만들어진 호흡기형 백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로컬 균주를 사용해서 만든 한국의 변이주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백신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K2 백신 그리고 제조합 QX, QX 백신 등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독 백신인데요. 사독 백신은 생독 백신에 의한 면역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AI 혹은 ND, EDS 등 여러 가지 항원과 합체 백신 형태로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판되는 항원 백신들의 항원을 조합을 한번 보시고 농장에서 필요한 항원과 그렇지 않은 항원을 판단해서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좀 줄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독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독 백신에 비해서 개발 기간이 짧은 대신에 생독 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차 면역원성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이주가 나타나서 백신주와 변이주 사이에 매칭률이 좀 떨어지게 되면 백신의 방어력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유행하는 균주에 대한 어떤 백신이 가장 적합한지 검토를 해보시고 농장에 실제로 감염된 아이비와 매칭되는 사독 백신 균주를 선택하는 것이 방어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한번 요약을 드리면 현재 국내에 시판 백신주는 호흡기형과 QX형, 제조합 QX형 바이러스 유래의 생독 및 사독 백신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농장 내 아이비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아이비가 발생을 했는지 정밀 검사를 통해 파악한 뒤에 다음 개군에서는 동일한 유전형의 백신주를 백신 프로그램에 선택해서 적용을 해보면
효과적인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백신주 선택과 더불어 올바른 백신 접종 방법 또한 중요한데요. 육계 및 토종닭의 경우에는 지역과 부화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는 뉴캐슬병 ND 생독 백신과 이제 IB가 혼합된 NDIB 백신이 시판되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D만 접종한 병아리가 이제 농장에 온다면 ND와 5에서 7일 간격을 두고 어린 일령의 병아리에 IB 생독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농장에서의 조기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산란계와 종계는 초기 면역 형성 후에도 생독 백신을 추가로 보강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란 전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유전형과 일치하는 사독 백신을 접종해서 항체를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산란 중에도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음수 또는 분무 접종으로 생독 백신을 접종하면 농장에 감염이 발생을 하더라도 산란율 저하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요약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B는 연구 결과 국내에 QX 타입이 가장 다발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변이주가 발생하며 백신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QX 내에서도 여러 가지 I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특히 영향을 주는 질병이 IB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농장에 현재 어떤 유전형의 IB가 유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하고 수의사와 상의해서 적합한 백신주를 선택하면 IB가 까다로운 질병이지만 운영하는 농장의 생산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닭전염성 기관지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